망망대해. 그 가운데 홀로 우뚝 솟아 대한민국 영토의 동쪽 끝을 지키는 섬. 거센 비바람에는 강인하게 버티고 지치고 여린 생명들에겐 한없이 내어주는 동해의 어머니. 나라의 운명, 그 맨 앞자리에서 모질게 달려드는 역사의 경랑을 온몸으로 맞아온 한민족의 섬. 이런 우리의 독도를 감히 탐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독한 욕망이 멈출 줄도 식을 줄도 모른다는 것. 올해 7월 발표된 2020년 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문제가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2005년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처음 주장한 이후 올해까지 무려 16년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방위백서 같은 것은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발표가 돼 언론이라든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우리 영토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80% 정도가 독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그 중에 한 70%가 자국의 영토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점점 더 집요하고 과감하게 독도가 자기네 고유 영토라고 우기는 일본. 다른 곳도 아닌 그 적진 속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박병섭. 나이는 이런 유돌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네. 이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한국의 영토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 우연히 독학으로 독도 공부를 시작해 지금은 최고의 독도 연구자가 된 박병섭 선생. 그는 왜 독도에 천착하게 됐고 그 길에서 마주한 독도는 과연 어떤 진실을 들려줬을까요? 박병섭 선생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 교육을 받고 일본 회사에 다니며 평생을 이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에 쫓길 것 하나 없는 노부부의 소박한 일상을 살고 있죠. 오늘 점심 메뉴는 채소가 많이 들어간 아내표 샌드위치와 샐러드입니다. 아내가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닳도록 읽고 읽은 독도 관련 문서들을 또 훑어봅니다. 그에겐 여느 일상적인 일들처럼 하나의 습관이 된 거죠. お食事ですよ. 손맛 좋은 아내는 점심상을 뚝딱 차려냈습니다. 간소하지만 먹음직스러운 점심이네요. 부부는 서로 달랐던 입맛이 닮게 될 정도로 긴 세월을 함께했습니다. 광복 전후 그 어수선한 시절,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쉽지 않았던 인생길,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며 어느덧 황혼에 이르고 보니 노부부에겐 자식이며 손주들 얘기가 가장 즐거운 대화의 주제가 되었죠. 스스기 요갔다? 15個入れるぐらい。まあまあね。15個どこ狙ってんの？まだわかんない？まだね。
大学のとこで大学の時から韓国名名乗ったんだけど、知らない。高校の時やな、そう日本の名前で、どうしたそういえばあなたのアルバムあったわ。持ってこようか。なんかそういえば久しぶりだね。내년이면 대학생이 되는 손자 이야기를 하던 부부의 대화는 박병섭 선생의 대학 시절 추억담으로 옮겨갑니다. 오랜만에 펼쳐보는 흑백 사진첩. 그 안에는 거침없었던 20대 청년 박병섭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의 사진입니다. 懐かしい 그리운 사진입니다. 1960년이니까 그때 뭐 일본 사회가 1950년대 그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경제가 부활 때고 그때부터 조금씩 나아져서 그래서 우리들 생활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그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는데요.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또 하나의 큰 변화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바로 고등학생 때까지 썼던 일본어 이름을 버리고 진짜 이름 박병섭 세 글자를 찾은 겁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일본 이름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신이 그 조선인이라는 것을 숨겨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음속에 자기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좀 마음이 답답해서 그래서 대학 입학했을 때 그 기회에 조선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늘 자기는 그 한국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한국에 관한 관심을 갖고 고등학생 때까지 일본 이름으로 살며 한국인임을 드러내지 않았던 소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947년 일본 정부가 공포한 칙령 207호 외국인 등록령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제1조선인을 외국인으로 취급하며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제1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죠. 家は商売大きくしてましたし、なんかやっぱりすごく名前は日本名を使っててもお母さんが韓国人だっていうふうに笑われるといけないからってすごく厳しく育ったんですね。ですから割と韓国人だってこと周りが知っていましたのでいじめられることはありましたね。いじめられて帰ってきたら어머니が 민족학교 다닐 때 그 길에서 돈을 맞거나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조선이니까 차별이 있어서 다녔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저도 각오하고 있었죠. 그 당시는. 제일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했던 차별. 그렇기에 더 열심히 살았다는 박병섭 선생은 일본인들도 선망하는 회사에서 정년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한일 문제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일에도 열정을 쏟았는데요. 그 통로가 되어준 게 바로 이 컴퓨터입니다. 지금 그 반올선 통신의 그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PC를 통해서 그 여러 사람들과 그 의논한 그 기록입니다. 1995년쯤부터
뭐 10년간 여러 사람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의논을 했습니다. PC통신이 붐을 일으켰던 1990년대 중반, 박병섭 선생은 인터넷상에 반월성 통신이라는 이름의 토론장을 열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와 전후 책임 문제 등 예민한 주제들이 토론의 대상이었는데요. 역사적,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반월성의 깊이 있는 논쟁은 일본의 여러 언론 매체에 소개될 만큼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반월성 통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에 관한 화제로 발언을 한 내용을 당기고 있다. 차별 문제나 시민권, 종군 위안부 등에 관해 상당한 양이 있다. 1995년 문을 연 반월성 통신에는 10여 년 만에 1000여 건의 논문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에서 근대 한일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벌였지만 어느 순간 박병섭 선생은 독도 문제에 깊이 빠져들었는데요. 그렇게 된 데는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2005년에 들어서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몹시 반발하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많은 논평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사히 신문의 와카미야라는 기자가 독도에 관해서 그 나라가 독도 문제에서 반발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될 수 있으면 독도를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공동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이화감을 느낀 저는 아사히 신문사에 들서를 하고요, 와카미야 기자에 반론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양보 같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역사적 진실을 근거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박병섭 선생. 일본인들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독도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도와 관련된 일본 고문서 연구를 시작했던 건데요. 독도 연구의 성과가 쌓일수록 반월성 통신은 역사적 논리로 단단하게 무장했고, 그 명성은 일본을 넘어 한국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큰 선물이 찾아왔죠. 2007년이었던가 노무현 대통령부터 이런 훈장을 땄습니다. 아주 저로서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월성 통신에서 여러 반론을 했기 때문에 여러 일본 잡지에도 소개되고 일본 사회에 그만큼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가되고 한국 정부에서 훈장을 얻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입증해온 박병섭 선생.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선생이 독학으로 독도에 통달하기까지는 엄청난 열정을 쏟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과격한 우파 세력의 공격도 감수해야 했고요. 그래도 결코 멈추거나 포기할 수 없었던 길. 그 까닭은 독도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일본 고문서를 파고들면 들수록 그가 발견한 독도의 진실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경북 경산의 한 대학 캠퍼스.
이 대학에는 독도 관련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국내 최초의 독도 전문 연구소가 있습니다. 2005년 문을 연 독도연구소는 그간 축적해온 연구 성과들로 독도를 지키는 학술적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박병섭 선생의 발자취도 이곳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박병섭 선생님은 그 일본 현지에 계시기 때문에 일본의 그 원사료를 많이 접근을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독도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독도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의 자료로 독도를 연구하는 박병섭 선생의 논문들은 국내 학자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는데요. 2005년 시마네 현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그 이후에 쓴 이 글도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시마네 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난 뒤에 죽도 문제 연구회,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를 주도해서 결성을 하고 지금까지 그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의 좌장을 16년간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료를 굉장히 잘 알면서도 교묘하게 그 고문서의 그 행간을 어디에서 끊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달라지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사료를 왜곡 해석을 해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하는 왜곡된 연구를 하는 대표적인 논객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표적 일본학자 중 한 명인 시모조 마사오 교수. 그의 주장을 조목조목 깨트린 박병섭 선생은 논쟁의 상대가 누군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쪽은 대학의 교수이고요. 나는 그 이름도 없는 회사원이 왔으니까 그런 그 자격이나 그런 이름 명성 같은 것은 그건 상관이 없죠. 진실을 말하는지 어떤지가 그 한문에서는 중요합니다. 두고 볼 수 없었던 시모조 교수의 주장 중 하나가 안용복 사건에 대한 건데요.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확답을 받아냈던 안용복에 대해 한일 양국의 해석은 크게 엇갈립니다. 日本では例えば下條正夫教授なんかは安流福が諸悪の根源であると、全ての悪の根源であるとさえ言っていました。要するに江戸幕府から鬱領島と独島が日本領であるというそういう証書をもらったというようなことを言ってて、日本の方ではそんなことはありえないということで鋭く日本と韓国の研究者の見解が対立していました。 조선의 어부 안용복은 일본 정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공식 확인받은 최초의 민간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안용복 사건 그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데요. 재밌게도 그런 의심을 불식시킨 것은 일본에서 발견된 역사 자료들이었습니다. ちょうどその前の年に研究を始める前の年に日本では安流福に関する新しい重要な資料が発見されました。それは元禄覚書、題名は非常に元禄旧なんとかなんとか朝鮮の船着岸の一環とか非常に長い名前なんですけども、簡単にこれを元禄覚書と言いますけども、その資料が明らかになって安流福に対する事実究明が非常に進んだこともあって、それでこの研究を始めました。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간 이후 1963년부터 69년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한 스시마번의 사료. 거기에는 최초의 민간 외교관 안용복이 밝혀낸 진실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안용복이 일본 정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확인받은 후 140여 년이 흘러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하치에몬이라는 어부가 울릉도와 독도에 벌목하러 갔다가 들켜 사형을 당한 건데요. 일명 이 하치에몬 사건으로 일본 정부는 다시 한번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일본 자국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조차도 일본 학자들은 허튼 소리를 합니다. 울릉도에만 도해 금지령이 내려졌을 뿐 독도까지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 この地図は、八右衛門の供述調書に添付されて大阪町奉行所が作った地図です。この色を見ますとこれ赤く塗ってあります。そしてまた朝鮮も赤く塗ってあります。これに反して日本はこの黄色く塗ってあります。この地図を見て一目瞭然この2つの島は朝鮮領であるということがわかると思います。 이 죽도 반각도는 하치에몬 조사 진술서의 첨부 지도인데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와 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도 반각도를 개정한 조선 죽도 도항시 말기의 부속 지도도 마찬가지. 울릉도와 독도를 한반도와 같은 붉은색으로 칠해 두 섬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この時まで、日本の江戸幕府が竹島松島をはっきり朝鮮領だと認識したという資料はありません。それがこの19世紀この2枚の地図によって、江戸幕府が竹島松島を朝鮮領であるということをそういう認識を持っていたということがはっきりしたということでこの2枚の地図は非常に重要な地図です。 일본에서 발견된 여러 지도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분리하려고 하는 일본 학자들. 그러나 저들의 주장을 일축시킬 확실한 문서가 발견됩니다. 바로 태정관 지령문. 太政官というのは明治時代の日本の最高統治機関を指します。その太政官が 内務省から差し出された伺い書に対して、竹島ほか一島は本法とこれ関係なしというそういうような指令を下しました。太政官指令の竹島ほか一島、竹島が移領島で、松島がほか一島が松島で、つまり独島であるというのはその 太政官指令の中の本文から明らかなんですけども 1870년대 일본 내무성은 근대화의 일환으로 지적 편찬 사업을 진행하던 중 울릉도와 독도의 일본 영유권 여부를 태정관에게 질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태정관의 답변은 울릉도와 그 외 섬 하나는 일본의 영토와 무관하다는 것. 하지만 당시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의 이런 판단을 두고도 일본 학자들은 울릉도 외의 섬 하나가 독도를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우깁니다. 원문에서 죽도 외 일도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죽도는 울릉도는 일본에서 죽도 다케시마라고 불렀고 외 일도는 다케시마 옆에 있는 마츠시마 즉 독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마츠시마 송도라고 적혀져 있지 않고 외일도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외일도가 송도인 건 맞는데 당시 그 해외의 해도에 적혀 있는 마츠시마 송도는 울릉도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도도 울릉도이고 외일도도 울릉도의 다른 이름인 그 울릉도다라고 왜곡을 해왔습니다. 죽도의 일도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해석이 팽팽하게 맞섰던 그때 진실을 말해줄 명백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태정관 지령문의 부속 지도인 기죽도 약도인데요. 이 지도를 세상에 처음 알린 분이 다름 아닌 박병섭 선생입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この資料を漆崎先生が2005年だったと思いますけれども、国立公文書館で発見されて、それで私に連絡くれました。私はこれを一目見てですね、これは非常に重要な資料であると、この竹島本海一島が写りを取った独島であることを絵でもって視覚的に、訴える価値のある非常に重要な資料だということで、私がインターネットで公開して、そしてまた私と内藤先生が共同で出した本「竹島独島論争」という本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こにこの、内務省のこの公文録の全文と、それとこの磯竹島略図、この図と、それとこの拡大図、これをこの、共同で出したその本の中に載せています。 우연히 입수한 지도의 중요성을 한눈에 알아본 박병섭 선생. 이 지도의 존재로 태정관 지령문에서 일본과 무관하다고 했던 두 섬은 울릉도와 독도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태정관 지령문 같은 일본 정부기관의 공식 문서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걸까요? 일본에게 독도가 필요해진 배경에는 러일 전쟁이 있습니다. 동해 한가운데서 조선을 서로 갖겠다고 벌인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 일본 입장에선 동해를 통해 공격해오는 러시아의 동태 파악이 중요했는데요. 그 임무를 수행할 최적의 요충지가 독도였던 거죠. 日露戦争が始まって間もない頃、対馬の近くで、日本の連合艦隊とロシアのウラジオストック艦隊の間で、海の戦い、海戦が起きました。この時に、日本の艦隊がそのロシアの艦隊を追っかけていったんですが、ロシアの艦隊が独島の東側を通ってロシアへ逃げました。このロシアの艦隊を日本が逃したということで、日本海軍は大変な非難を浴びました。 당시 러시아 함대는 그야말로 동해를 휘젓고 다니며 일본 함대를 연이어 격침시켰습니다. 이에 실망한 일본 국민들은 일본 해군에게 맹비난을 퍼부었는데요. 반대로 보자면 러시아 함대가 이용한 독도의 동쪽 항로는 일본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천혜의 항로였던 거죠. それというのも、このロシアの艦隊が逃げたこの独島の東側というのは、宇両島からも見えないし、日本の沖ノ島からも見えないし、ここで敵艦隊を発見するには実際に船を派遣して、敵艦隊を監視するしかないんですけども、このような監視の空白地帯に独島近辺が当たっていました。 일본은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에 망루가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독도와 울릉도에 망루와 해저 전선을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독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알게 된 일본 정부는 독도 야욕을 품게 되었고, 마침 강치자비를 위해 독도를 원했던 시마네현 어부들의 요구와도 딱 맞아떨어졌죠. 그래서 결국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에 독도를 불법 편입하기에 이릅니다. ちょうど日本政府の、独島の軍事的な価値を認めていた時期と、中井養三郎が蘭古島で漁をしたいというその両者の利益が合致して、それで蘭古島を日本領に編入して、島根県を通じて、その蘭古島を
주인 없던 섬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우기는 일본. 하지만 박병섭 선생은 일본의 거짓 주장을 깨트릴 증거는 일본 문서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 편입한 직후 나온 일본의 문서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데요. 자, 이 문서를 한번 보시죠. 1905년 5월 29일 발행된 관보인데요. 여기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일본이 편입한 타케시마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리안코르도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한 해전에서 대승리를 거뒀음을 알리는 관보도 상황은 같습니다. 러시아 함대를 독도 부근에서 격침했다는 내용을 알리면서 타케시마가 아닌 리안쿠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과거의 역사적 기록조차 부정할 수 있는 일본. 태평양 전쟁의 패망 후 맺은 대일 강화 조약에 대한 일본의 해석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195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과 일본은 대일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대일 강화 조약을 일본은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의기양양 들이대고 있는데요. 문제의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에 반환할 섬에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으니 일본 영토라는 것. 일본의 이런 억지 주장을 멈추게 할 가장 확실한 반박 논리는 다름 아닌 일본인 스스로 작성한 사료들 속에 있다고 박병섭 선생은 재차 강조합니다. 1951년 9월 8일 대일 강화 조약을 조인한 일본 정부는 일본 국회에서 조약 비준의 승인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인 1951년 10월에 평화조약 설명서와 부속 지도를 국회에 제출하는데요. 거기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重要なのはこの中に独島が一言も書かれてないということです。ということは独島は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によって何の影響も受け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日本政府は認識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結局今までの領土の境界、それがそのまま継続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それで日本は、条約調印前に日本の領土をどのように認識していたとかを示すのがこの日本領域参考図です。この地図は、1951年8月に海上保安庁水道部が策定した地図なんですけども、その時点で、独島は日本領で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示しています。 1951년 2월 공포된 대장성령 제4호와 이를 개정한 대장성령 제37호. 이 두 건의 법령에는 모두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일본인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최고의 증거는 그들이 직접 작성한 고문서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제1한국인이자 독도 연구가인 박병섭 선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在日韓国人の利点はですね、韓国の事情も分かる、日本の事情も分かる、韓国語の論文も読める、日本語の論文ももちろん読めるし、この独島問題はよく日本で、韓国人研究者に対して批判するのはですね、韓国人研究者は日本の資料を見ないで、独島問題を論じていると、そういった批判を和らげるためにもですね、私がそういった日本の資料や古文書などを集めて、それをインターネット上に公開することによってですね、韓国の研究者も見られるようにしております。
30여 년, 독도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찾기 위해 일본 전역을 뛰어다니며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박병섭 선생. 그의 이런 노력과 연구 성과는 한국의 독도 연구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공을 인정받아 2016년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嬉しかったです。子供と孫に自慢しました。本当によく頑張ってます。本当に誰も見てないのに一生懸命国会図書館行ったり図書館で本をいっぱい借りてきて、本当ご飯食べる以外はほとんど2階で研究してます。感心します。なんか右翼の方とかがちょっとメールとかでいろいろあったりしたこともあったんですけど、好きでやってることだから応援してあげたいなと思ってます。 어떤 난관에도 멈추지 않았던 박병섭 선생의 독도 연구. 그는 학술적 연구에만 머물지 않고 본인이 알게 된 사실을 널리 알리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특히 오사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은 그와 인연이 깊은데요. 그 모임에서 독도 강의를 하면 큰 응원을 받는 것 같았죠. 私に独島問題についていろいろ聞いてきました。そこでいろいろその独島問題の質問に答えてやったのがきっかけです。その後もこの竹島の日を考え直す会に呼ばれて講演したりしたのが今でも続いています。昨年もここへ呼ばれまして竹島問題の竹島独島問題の疑問に答えるというような主題でもって講演を行いました。 박병섭 선생에겐 든든한 동지 같은 의미일까요? 일본 안에서 독도 문제를 제대로 공부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이들이 모였다는데요. 다케시마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 이 단체가 궁금해집니다. 다케시마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이들은 일본 오사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독도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今回20回目になりますけどね、毎回同じですけども真の歴史というか事実というかね、そういうのを知らない人がたくさんおるんで、日本の教科書にはもうねこういうの領土論としてね、とんでもない教育がスタートしててね、一般の日本の方もやっぱり政府が言うことが正しいということでね、だけどそうじゃないということ、会員は今賞味100切りますね、会員自体は。セミナーを催しますと大体100から150、在日半分、日本の方半分というのは構成ですね。 박병섭 선생은 아쉽게도 오늘은 참석을 못했지만 이 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단골 강연자라고 합니다. 素晴らしいですね。人のこの講演内容で全て理解で、誰が聞いても理解できる喋り方もあれやしね、内容も教授陣私どもの会には何人かいらっしゃいますけど、最高の一人ですね。 드디어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이 모임에 처음 온 경우라면 누구나 놀라게 된다는데요. 독도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이죠. 지난 2005년 시마네현은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한 1905년 2월 22일을 기념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독도에 별다른 관심이 없던 일본인들도 한국이 다케시마, 즉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13년 설립된 단체가 다케시마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입니다. これですね。来年度新しく中学校の教科書が採択される。使う教科書を今年採択されるという状況で、それでは来年どのような教科書に竹島問題が記述されているかという。 매년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왜곡의 수위를 높이며 더 많은 학량과 과목으로 독도 기술의 범위를 넓혀가는 일본 정부. 오늘의 강연자인 구로다 선생은 실제로 학교 교육 현장에 있었던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독도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私が直接竹島問題を研究し調査し生徒に伝えなきゃならないと感じたのは、実は1980年の頃にですね、私の勤めていた高等学校、富田橋高校というんですが、近代日本と朝鮮というですねテーマで週2時間近代朝鮮の植民地支配について教えてきました。その時にですね、確かに土地調査事業であるとか強制労働の問題を話しましたが、竹島問題、いわゆる独島問題を教えてなかったんです。相手の国の言い分を教えなくてもよろしい。むしろ相手の国の言い分を納得してもらっては困るというのがですね、文部省の指導方針であったわけです。でそこで教科書においてはどのように、日本の固有の領土論また展開されていないのか、その問題について中心的に検討をいたしました。 일본 정부는 감추고 싶어하는 독도의 진실. 구로다 선생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게 한일 미래 세대들의 평화를 지켜주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고 역사가 증언하는 그대로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깊고 오래된 한일 간 독도 문제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독도를 공부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이들은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자세한 그 역사적인 자료를 볼 때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 어느 쪽이 올바른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일본에서는 억지로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一応ですよね、韓国人としてまた僕は知らないことがやっぱ多いということなんで、またもっといろんなことでまた勉強したいと思います。 역사적 진실을 가리고 숨기고 바꿔가며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그런 일본 안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오직 역사적 자료로 증명하는 박병섭 선생과 양심적 학자들. 그들은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만큼 한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인식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独島に対してはですね、一番大事なのは、実効支配できてるから韓国はこれで、この問題についてはですね、大丈夫だと思ってるだろうけれども、残念ながら実効支配しているのは不当支配であるという形で日本側は宣伝しておりますね。ですからやっぱりきっちりと韓国の領有が歴史的にもですね正当であるということをもっと明らかにしていかねばならない。ここに韓国と日本のね、機関の冊子ありますけれどね、
日本の場合はね、3年ごとに新しいのが出てるんですよ。残念ながら十数年前から一度も変わってませんでしょ。 독도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을 그 한국에만 그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국에 그 낸 그 책이나 그 홍보물에 그 10분의 1이라도 좋으니까 일본어로 써서 그래서 홈페이지라든지 서적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발표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본 학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뭐 반론하게 될 것이므로 그래서 뭐 자연히 그 독도 문제에 대한 그 논의가 그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활발하게 될 것이니까. 신념과 사명감으로 일본에서 독도의 진실을 파헤쳐온 지도 30여 년의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힘든 길이었지만 뜻을 같이 하는 일본 학자들과 독도를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어 외롭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노학자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독도가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평화로워지기를. 그리고 그 해답을 한국과 일본의 미래 세대들이 지금 세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찾아가기를 박병섭 선생은 간절히 희망합니다. 학교에서는 아마 그 독도는 그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그 생각하면 그 순간에 그 사고가 존재됩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는 그 한국의 고유 영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것에 있어서 뭐 그 왜 고유 영토인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장에도 약점이 있고 일본의 주장에도 약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공부해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것을 그 확실히 그 이해하는 것이 그 미래 세대의 몫입니다.